무는 우리가 거의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는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무가 어떤 이 항암 작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무는 우리가 거의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는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무가 어떤 이 항암 작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우스개 이야기 하나가 보면은 우리는 음식으로 무를 먹을 때는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무를 또 한약재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먹을 때는 음식이고, 한약을 취급하는 이런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무가 또 약이 되더라고요. 그럼 무는 항암 작용이 가지고 있다는, 약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은 이소치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전구 물질에서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 작용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세포 주기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도 해요. 우리가 무 같은 경우는 해독 작용을 상당히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해독하는 음식으로서 무를 항상 많이 권유를 하고, 우리가 해장국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가 무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해독 보면은 어떤 세포 안의 해독도 있겠지만 이제 간 해독, 그리고 이제 면역 강화라든지, 또 우리가 무는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를 촉진하거나 이런 식욕을 올라오도록 도와주고, 또 무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는 상당히 다양한 암하고 관련해서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게 2014년도에 NIH 펀메드에 발표된 자료인데, 이서치오시아네이트, 이 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게 어떤 항암 작용을 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이 텍사스 공대 교수분이 발표한 자료예요. 무 속에 들어있는 이서치오시아네이트, 이 부분이 어떤 작용을 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가 연구한 자료인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암세포가 전이가 되려면 어때요? 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가서 그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조직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억제를 시켜주더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거든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인베이전, 침습 이런 용어로 쓰는데, 이런 효과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가 우리가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것을 증명한 이런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무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무를 먹을 때 우리가 전에 그 마늘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늘을 생으로 먹었을 때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만들어진다 이런데, 이 무가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도 뭐냐면 이렇게 잘게 썰었을 때 미로시나제라는 이런 효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그 무에 있는 성분이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소치오시아네이트가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항암 작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는 이렇게 좀 잘게 썰어서 먹는 게, 생으로 먹는 게 효과는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를 생으로 먹게 되면은 사실은 위장장애가 심하잖아요. 또 무 속에 들어있는 황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 가스를 만들 수도 있고 속을 더부러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으로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죠. 또 이럴 때는 살짝 데쳐서 먹거나 국으로 조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국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 하는 경우에 위장장애가 상당히 심하죠. 식도염도 그렇고. 그래서 무국을 이렇게 끓여서 먹게 되면 항암 효과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소화도 좀 잘 돼서 항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를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이 뭐예요? 김치 담가서 먹잖아요. 무김치, 깍두기. 이게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무에 있는 무청이라든지
또 우리 깍두기 이런 부분들 발효해서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유산균들에 의해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자주 잘 바뀌는 걸로 돼 있어요. 바뀌는 걸로 돼 있어서 훨씬 더 항암 작용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로 해서 평소에 잘 먹으니까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물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암 환자분들은 어쨌든 그 항암을 하거나 그리고 또 암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위장장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를 먹게 되면 그냥 생으로 먹게 되면 자극성이 조금 있어요, 무가. 그렇기 때문에 위점막 손상 같은 거, 식도 손상, 대장 쪽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거나 하는 경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생으로 먹었을 때 속이 더 쓰리다든지 어떤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유발된다 하면은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으로 뭐 이렇게 먹으려고 환자분들이 좋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려운 방법이라도 또 쓰잖아요. 그래서 생으로 꼭 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래 한다면 조금씩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무를 먹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무 속에 고이트로겐, 갑상선이 커지는 것을 유발시키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이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있는데 무를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으로는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무가 또 혈당을라든지 혈압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걸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약을 먹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만약에 저혈당이 온다거나 저혈압이 온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용량을 가지고서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아니면 특수한 목적 때문에 뭐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주의하면 될 겁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네, 무를 먹을 때 무 안에 있는 성분들은 대개 이제 무가 십자각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각과 식물들은 같이 먹으면은 어때요? 훨씬 더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그래서 무와 같이 십자각과 식물들이 뭐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그다음에 부추, 마늘 이런 부분들이 다 십자각과 식물들이거든요. 이 십자각과 식물들 계통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무가 속에 들어있는 이제 비타민 C, 우리가 비타민 C가 몸 안에 흡수될 때는 철분을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빈혈이 있는 분들은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한 철분제를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빈혈을 해결해야 되겠는가 할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비타민 C를 먹으면 이온화된 철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렐라나 또 스피루리나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포피린이, 이 포피린하고 비타민 C가 가져다 준 철분이 합쳐지면은 이게 헤모글로빈이 되거든요. 빈혈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시금치나 두부 등 이런 품들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 이 무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특히 이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 계통, 그리고 이제 지용성 뭐 폴리페놀에 대한 흡수율을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효과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도 무하고 같이 먹었을 때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암 치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이제 요즘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암제를 쓴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또 면역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바로 암 덩어리 안의 환경이거든요. 암 덩어리 안에 도대체 항암제가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 환경에 따라서 사실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쓰더라도 내성이 잘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봐가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이제 검사 데이터를 가지면 100%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환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 6개월 전부터 이분은 이제 쭉 항암을 해오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유방암이었는데 간천이, 폐천이 이렇게 돼 있었고 뼈천이까지 와 있던 분인데 TM이라는 용어를 써요.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건데 이 안에는 암세포도 있고 또 우리가 암하고 싸우기 위한 면역세포도 있고 이 면역세포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뭐 대식세포라든지 수지상세포라든지 그다음에 단핵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ECM이나 뭐 CAF 뭐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했는데 뭐 다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이 케이스에서는 척추에 있던 뼈 전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암 사이즈도 좀 줄어들고 상당히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관에 대해서 면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분들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그냥 어떤 항암제를 쓰고 면역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환경을 한 번 정도 내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면은 어때 앞으로 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맞춤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종 시간 되는 대로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고 검사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암이 왜 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항암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항암제는 대개 이제 어떤 암에는 어떤 항암제를 쓴다 이렇게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유전자를 보거든요. 유전자를 봐가지고 이 환자가 어떻게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측을 벗어나 버린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듣고 내성이 또 금방 와버리고 면역은 좋은데 암은 크고 이런 부분들 틀림없이 암 덩어리 안에 있는 환경에서 뭔가가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들이 효과를 내려면 이 방어막부터 일단 깨줘야 되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을 잘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 방어막을 깨는 치료가 계속 대두가 되고 아마 치료의 중심이 되리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진율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 췌장암은 어떤 치료 요법이 있는지요? 췌장암은 상당히 참 힘든 암입니다. 가장 암 중에서 힘든 게 말이 그래요. 췌장암은 껍질이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가지고 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라든지 이런 게 잘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워낙 단단하게 막을 쌓고 있는 그런 암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암 중에서 저 맨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돼요. 되게 발견되면은 다른 데 전이가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췌장 주변에는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써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혈관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췌장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은 간 쪽이 가깝거든요. 담관하고 그래서 머리 있는 쪽, 그 다음에 체부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따라서 달라요. 예후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요. 특히 이제 두부 쪽에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렵죠. 두부 쪽에 있게 되면 췌장만 드러내지를 못하고 담관까지 같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이 매우 커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휘풀이나 뭐 PPPD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과에서 그렇지만 이 수술 들어가면 예전에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한 8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고 하는 큰 대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미부 같은 경우는 체부나 미부 같은 경우는 그쪽 마음 끝에만 좀 뛰니까 그래도 조금 수술하기가 좀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췌장암은 일단은 수술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도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고 되게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방사선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항암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암 전문의가 꼽는 무서운 암은 어떤 암인가요? 우리 이제 의사들이 볼 때 상당히 이제 이건 난치성이다,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암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췌장암이나 폐암, 간암 요 세 개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꼽아요. 그럼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생존율이 매우 낮죠. 보통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는 1년 생존율을 28.8% 정도로밖에 보질 않아요. 5년 생존율은 한 7.9%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자료는 5년 생존율이 15.9%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보다는 생존율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리 하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빨리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조기에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도 잘 발견하기 어려운 게 이 췌장암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췌장암은 다른 암하고 비교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돌덩어리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암이 뚫고 들어가기 어렵고 너무 암 덩어리가 단단해져 있어서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에 대한 공격도 어렵고 항암제라든지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도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이게 췌장암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폐암. 폐암은 우리가 세계에서 사망률 1위 암으로 되어 있는 게 폐암이거든요. 발견했을 때 대부분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폐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이 한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국내 자료를 보면은 한 40.6%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폐암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비소세포암이냐 소세포암이냐. 근데 비소세포암은 되게 수술도 좀 할 수 있으면서 예후도 좀 좋아요.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거의 한 82%의 5년 생존율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세포암은 되게 이제 수술도 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지는데 폐 한쪽에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한 16%.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데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데로 좀 퍼져나가 있을 경우에 진행형이라 이럴 때는 거의 4%밖에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처음 발견되면 거의 대부분 다 진행형으로 발견이 많이 돼요. 그만큼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 거의 한 70%에서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폐암은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 우리가 일반 종합검진이라 일을 할 때 폐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엑스레이만 찍거든요. 근데 그 단순 엑스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결핵 같은 게 많아요. 또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암하고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음영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암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폐암에 쓰는 약제들,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성이 잘 생겨요. 되게 폐암 약들 표적치료제 보면은 빠르면 6개월 아니면은 1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내성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에는 뇌의 전이가 좀 상당히 빨리 오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폐암이 어려운 암으로 속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암은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래요. 알코올로 오는 경우는 대개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간염 때문에 오죠. 대개 이제 B형 간염이 이제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C형 간염도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암에서 가장 이제 많은 게 이제 간염인데 대개 이 간암도 진찰하기가 좀 어려운 암이죠. 대개 이제 우리가 간암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지방간으로 갔다가 간 경화로 갔다가 이게 암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 경화가 된 상태에서 보면 처음에 조그맣게 암이 섞여 있더라도 거의 발견이 잘 안 됩니다. 대개 우리가 간암이 조기에 진단되는 율이 20%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간암이 또 특히 이제 치료가 어려운 거는 간염에서 오는 암들은 간 경화가 원자리가 암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간 경화가 간 전체로 쫙 퍼져 있어요. 그럼 어느 한 곳에 생기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서 생겨, 또 그 옆에서 생기고, 한마디로 뭐예요? 재발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이 재발률이 한 30에서 60% 정도 그 재발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은 우리 장에 있는 모든 혈액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도 어렵고 이 방사선도 어렵고 우리 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수술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간암에 대해서 오는 생존율은 한 39.4% 정도 되는데, 재발이 참 많이 되는 암이어서 저는 간암도 상당히 어려운 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재료 있을까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도 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때 우리가 메밀 있잖아요. 메밀도 마찬가지로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을 할 때는 메밀면을 우리가 먹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삶으면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메밀은 가열을 함으로써 독성 성분이 많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메밀을 삶은 물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 고사리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사리 속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속에도 발암물질도 마찬가지로 생으로 먹으면은 그 독성 성분이 그대로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익혔을 때 그런 성분이 사라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음식들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육류 같은 것을 많이 이제 먹는 경우에는 우리 장에서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머물기 때문에 육류가 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은 여러 가지 변비가 오거나 또 어떤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리할 때 우리가 육류를 요리할 때는 단순히 육류만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빨리 이걸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류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요리는 훨씬 더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육류만, 그러니까 되게 막 그냥 구워서 먹거나 삶아가지고 먹거나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런 야채하고 같이 섞어서 요리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게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은 이 정도 부분인 것 같아요.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암은 당을 먹고 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암은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걸로 많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암세포가 포도당만 먹는 건 아닙니다. 지방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백질도 사실은 우리 암을 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암은 주로 에너지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포도당을 쓰는 거고, 또 암세포가 그 에너지만 갖다 쓰는 건 아니고 또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것도 엄청 땡겨갑니다. 단백질도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포도당만 제외시키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또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포도당만 조심하면 된다는 아닙니다.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미네랄 물이 어떤 건가요? 따로 파나요? 예, 미네랄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 미네랄이 녹아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약수도 미네랄 워터입니다. 약수 속에, 자연 속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섞여 있죠. 여기에는 약수에는 보면 아주 미세한 미네랄, 히토류 같은 것도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네랄 워터가 되겠고, 우리가 또 시중에서 파는 생수, 이것도 사실 미네랄 워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물만 있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정수기물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정수기물이 삼투압 방식과 역삼투압 방식을 같이 쓰는 이런 정수기들이 나와서
완전하게 증류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쓰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물속에 미네랄이 없어요. 그런 물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미네랄 부족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건강을 아주 해롭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네랄 보충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물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미네랄 워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는 진하고요. 조금 더 연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찻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원한 찬물 그 말이 아니고 찻물. 쉽게 한 게 우리 옥수수차. 그 다음에 이제 보리차. 그리고 무슨 뭐 연잎차,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또 녹차를 아주 연하게 해서 녹차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녹아 나오거든요. 이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네랄 워터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뭐 풀빅산. 우리나라에서는 풀빅산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원래 인도에서는 풀빅산을 기적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빅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빅산이 들어있는 이런 미네랄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물이 풀빅산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빅산이라 이렇게 특별하게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는 어떤 물이나 아니면 제품들이 또 있어요.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딱 어느 하나가 아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주변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구독자 질문입니다. 왜 암이 생겨날까요?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암이 생길까요? 암은 모든 사람한테 다 생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정상세포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는데 이게 안 죽는다. 그리고 정상세포보다 빨리 큰다. 이게 암이에요. 그러면 왜 암세포가 생겨요? 이게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보면은 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완제품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고장난 놈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의 세포는 엄청 정교하잖아요. 정교한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전체가 보면 한 60조 개 정도의 개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보통 고장률이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하루에 고장률로 나와요. 그러면 60조 개 중에서 3,000개에서 4,000개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고장률이 없는 제품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100% 그런 고장률이 없는 건 아니란 뜻이죠.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고장난 이런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놈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죽고 계속 크면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이 고장난 놈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포 자살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P53이라는 유전자예요. 우리 암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의무 기록 보시면 병리 조직 검사에 보면 P53이 뭐 플러스 또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막 이렇게 써진 내용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2 포지티브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바로 세포 자살시키는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암이 없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고장난 3,000개에서 4,000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장난 세포들을 죽이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크면서 이것도 암세포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생명체가 되다 보니까 그 암세포가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또 뭐겠어요? 면역세포예요. 여기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온 놈들이 그 다음에 공격을 받는 게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아요.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지 않게끔 하는 또 이걸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암세포가 만들지만 바탕은 뭐예요? 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만들어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잠도 안 자고 막 저녁 내 뭐 술 마시고 놀았다든지, 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암물질들하고 접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이 암세포가 바로 지가 살고 있는 이 숙주가 암세포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딱 숨어버리면 암세포는 안 죽어요. 또 그러면서 숙주가 암세포 주인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계속 하면은 여러 유전자들이 변이가 오면서 이 유전자들이 이 암세포를 도와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암에 걸렸어.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 대개 보면 암은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남들을 희생한 사람들이 잘 걸려요. 하지만 내 몸 안에서 볼 때는 암세포가 크도록 하는 환경은 바로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도록 도와준 겁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죄를 지어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정상적인 세포만 살고 암세포가 잘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고장난 세포가 바로 암세포라는 겁니다.